네, 여러분 5단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5단원이고요. 5단원의 이름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행정상의 손해전보라는 단원입니다.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따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랑도 좀 관련이 있고요. 또 공부를 해야 될 그 내용과 수준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성비는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단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서 집중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단원부터 6단원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하고요. 자, 이 단원은 행정청의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절차를 다투는 단원입니다. 출제 비중은 약 7% 정도로 가장 낮은 편이며 이 중에서도 국가배상 파트가 빈출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소목차도 한 번 더 볼 거예요. 또한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개념 및 조문과 관련된 그 판례들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5단원의 소목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관은 말 그대로 개관이기 때문에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개념을 앞에서부터 한 번씩 말씀드렸죠. 국가배상은 다른 말로 이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은 국가가 민원인에게 어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민원인이 국가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청구하는 게 바로 국가배상이고요. 손실보상, 배상이랑 보상을 구분하라고 했었죠. 손실보상은 국가나 행정청이 고의로 어떠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행정행위를 했지만 어찌됐건 그 결론으로 민원인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 그럴 때는 적법한 거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배상과 보상 잘 구분하시고요. 여기는 우리 300페이지인데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대의직수나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건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는 구조도예요. 이제 행정구제는 크게 사전적인 구제와 사후적인 구제로 나눠지는 거죠. 사전은 뭔가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 하나의 사전적인 구제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후 구제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사후적으로 어떻게 내가 구제를 받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구제는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어떤 청원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절차들을 미리 해놓으면 미연에 어떠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마련해 놨다고 해서 이제 사전적인 구제 수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사후 구제는 손해전보라 해서 우리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내용이 있고, 또 6단원에서 배울 행정쟁송, 어떤 처분이 나에게 침익적이고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런 처분 자체를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또는 어떤 돈과 관련돼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사후 구제적인 하나의 구제 수단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개념. 특별히 이걸 시험에 이걸 구분하라는 건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면요, 교과서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에 대한 비교표를 제가 해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공부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표를 딱딱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을 공부하고 나면 2순환이나 3순환 할 때 이걸 보시면은 훨씬 더 빨리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지금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프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복습할 때, 오늘 국가배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앞으로 돌아서 이 표를 보시면 이 내용이 여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국가배상이랑 손실보상의 그 관계에 대한 하나의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방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물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각각의 근거 규정이나 요건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청구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청구권에는 이미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해서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게 봐버린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물론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이 딱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되죠. 왜냐? 이건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국가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위법이냐 적법이냐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민원이 국가배상이냐 손실보상이냐를 좀 애매할 때,
그렇다고 두 개 다 행사하게 되면은 이중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해서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그 민원인은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특별히 어려운 논점은 아니죠. 그 양자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국가배상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배상이란 크게 두 가지로 손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국가가. 하나는 국가 공무원 또는 뭐 지방직 공무원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는데 위법하게 해가지고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관리하거나 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건, 영조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영조물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용하다가 국민이 손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런 물건들이 쓰러져가지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자, 그랬을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가 바로 국가배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국가배상 제도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에 딱 규정이 나와 있어요. 국가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된 사람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의 취지 규정이 헌법에 있다. 그래서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고요. 국가배상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이 이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가배상은 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손해를 입힌 거기 때문에 그 공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행정소송을 통해서 뭔가 구제 절차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국가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국가배상은 행정소송이다 아니다? 아니다. 민사소송이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시험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쉬운데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왔어요. 자, 2절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국가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하나는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영조물의 하자, 이렇게 구분해서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자,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1항과 2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항 같은 경우가 이 조문을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의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 밑줄 그어놨죠. 이게 하나씩이 국가배상을 요청하고 해줘야 되는 하나의 요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하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죠. 그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은 이 법에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시겠지만 자동차 손배법 또는 군인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른 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 5조인데 거기서는 이제 영조물 배상 책임이 따로 있고요. 또 2항 내용도 중요해요. 자, 방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읽어봤던 그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고의나 과실, 여긴 경과실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물론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동료분이 일을 하다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잘못하게 되면은 그래도 국가나 지자체에 책임을 져줍니다. 하지만 그 동료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실수를 너무 중대하게 실수를 했다. 그럴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공무원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져주지만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다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했잖아요. 구상이란 거는 내가 너 대신 책임져 줄게. 대신에 내가 너 대신 책임졌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 배상해줘야겠어. 그걸 바로 구상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개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씩 자르는 거에 대해서
잘라 놓은 거에 대해서 하나씩 볼게요.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입니다. 요건.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이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민원인에게,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공무원의 행위입니다. 방금 우리 봤죠? 공무원, 그죠?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을 해주는데 일단 첫 번째 요건이 공무원이 어떤 걸 했을 때, 그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했는데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질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이 공무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서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여기서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배상 자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좀 폭넓게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상 공무원 또는 그 조직상뿐만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포함이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다 포함시켜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공무원이면 시험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근데 공모 수탁사인, 그죠? 공모를 위임받아가지고 그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공모 수탁사인 배웠죠? 1단원 때. 그러한 공모 수탁사인도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조직법상 의미뿐만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도 모두 다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일시적 공무원 또는 한정적 공무원, 즉 일시적 한정적 공무 위탁을 받은 사람도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런 애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지자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교통 할아버지라고 해서 98년도이기 때문에 뭐 교통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지자체가 학교 앞에서 이제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그 등교 하교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깃발로 그 신호 제어해 주신 분들이 있죠. 지금 빨간불이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내렸다가 초록불 되면 올려주시고 그런 교통 할아버지가 그 업무를 하시다가 제3자인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럴 때는 국가배상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교통할아버지가 넓게 말하는 공무원에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또 소집 중인 향토예비군 70년도 판례입니다. 지금은 그냥 예비군 제도죠. 예비군. 그 예비군도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거. 구청 소속의 청소 차량 운전하신 분도 여기서 말하는 당연히 공무원에 포함이 되고요.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분들 그리고 통장님 통장 있죠? 각 동네마다 통장.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으러 다니면서 그 통장님이 업무를 하시다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럼 당연히 그때 그 통장님도 여기서 말하면 넓게 보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님 자체가 평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공무원 시험의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전입신고에 대해서 확인 도장을 찍으면서 하는 업무 자체는 공무로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집행관 당연히 공무원이고요. 구 수산청장으로부터 뱀장어에 대한 수출 추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협동조합, 수협이죠. 수협, 농협 수협할 때 그 수협도 평소에는 자체적인 수협 업무만 할 때는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지만 여기서 말했어요? 뭐랬어요? 수산청장으로부터 뱀장어에 대한 수출 추천 업무를 위탁받아서 그 업무를 하는 도중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키워드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뭐 뱀장어 수출 업무 이런 거 수협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바로바로 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도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입법부,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는 행정부 공무원만 여기서 말하는 국가배상의 공무원이 아니에요. 입법부, 사법부 다 포함되고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검사, 법관, 헌재, 재판관도 다 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넓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관련 판례에서도 법관, 판사와 다른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디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조항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공무원이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기관 그 자체도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어떤 공적인 업무를 하다가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 자체로 공무원으로 봐서 국가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판례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다 모두 포함시키고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공무원의 행위로서 안 봤던 대표적인 예들을 봅니다. 첫 번째, 의용소방대원이라 해가지고 78년도 판례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의용소방대가 뭐 있긴 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규모라든가 활성도가 많이 낮아졌죠.
그냥 일반 소방대원분들이 아니라 의용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왜 우리 그 방범 순찰대 있죠. 저녁에 동네를 그 지키기 위해서 경찰관 분들은 아닌데 동네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방범 순찰을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을 해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대원 역시도 의용 소방대원은 동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의미에서 불이 났을 때 가서 소방대원들과 같이 협심해서 불을 끄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단체가.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은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한국토지공사도 여기서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이때는 오히려 행정 주체로 본다. 우리가 그 252쪽 대집행의 주체에서 한번 봤던 판례이긴 합니다. 근데 이 판례가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왜냐? 아니 행정 공무원 아닌데 행정 주체에 해당한다고요?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의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판례가 왜 문제가 됐냐면 한국토지공사가 있고요. 또 다른 개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국가배상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그 주체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판례가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공무원이었죠. 즉 그 말은 공무원이라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닐 경우는 그 공무원 개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즉 경과실일 때는 공무원이 책임을 안 져요. 근데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라고 볼 수 있는 행정 주체가 된다면 고의 당연히 책임지죠. 중과실 당연히 책임집니다. 그냥 과실도 책임을 지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봤죠.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쭉쭉쭉해서 책임을 진다. 그게 바로 국가배상 제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국토지공사가 만약에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고의나 중과실 때만 책임을 지겠죠. 그렇죠?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하지만 판례가 여기서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행정주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과실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래도 행정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한국토지공사가 법령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서 그 업무를 할 때에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딱 암기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한국토지공사도 이 대집행 권한을 이행함에 있어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주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순전히 대등한 사경제 주체도 역시 당연히 공무원이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보증인도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시형버스 운전소 68년도 판례입니다. 옛날에는 그 버스를 그 시내버스 같은 거를 거의 지자체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 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그때 당시 공무원으로 보지는 않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시대에 같이 살면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희 68년도 때 이 시형 버스를 타본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찌됐건 지금은 우리 구청 소속되어 있는 도로를 자동차 타고 다니시면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그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근데 아주 옛날에 시형 버스를 운영했을 때 그때 운전수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요건은 직무행위입니다. 첫 번째가 공무원에 해당해야 되고 두 번째가 그 공무원이 직무행위를 하다가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혀야 된다는 뜻이겠죠. 공무원은 맞아요. 근데 그 공무원이 직무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업무를 보다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럴 때는 그 본인이 책임져야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게 아니겠죠. 자, 외형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봐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면 통설은 그냥 다 직무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그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인지 그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말았는지 등은 여기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통설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민원인이 어떤 업무를 지금 공무원에게 맡겼는데 그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위법하게 처리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공무원에게 어떤 걸 신청했고 또 그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책임져야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내가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또는 알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국가배상을 못 받게 된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외형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봐서 당연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그럼 내가 당연히 여기서 직무집행성을 인정하겠다는 게 이제 통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자, 판례도 방금 그 통설의 입장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가배상이 되냐 안 되냐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건에 따라서 국가배상이 지금 우리가 되냐 안 되냐를 지금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요건으로 인해서 국가배상이 된다 안 된다까지 보면 너무 좋겠지만 시험에서는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고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국가배상이 된다고 안 된다고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고 이 단원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저랑 같이 기본왕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판례 하나하나씩 보지만 나중에 시험이 급박할 때에는 컬러나 형광펜 위주로 쭉쭉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상급자가 군인입니다. 군인. 전입 신병인 하급자에게 뭐 군대 관련 놓으면 이제 암기할 게 많죠. 복무신조부터. 그런 암기사항에 관해서 교육 중에 훈계를 하다가 도가 지나쳐서 폭행을 했답니다. 당연히 국가배상 해줘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직무행위에 해당했을 때. 그럼 당연히 신병을 교육하는 상급자의 그 교육 업무도 하나의 직무행위에 해당하겠죠. 왜냐면 그 사람이 단순히 자기 군인이 선임병이 후임 들어왔다고 자기 여자친구 핸드폰 번호를 애우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고향이 어딘지 주소를 암기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군생활에 필요한 암기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직무상 어떤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또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경우에도 당연히 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죠. 그죠? 공무원증 관리도 하니까. 근데 그걸 위조한 경우에도 당연히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성폭력 수사 경찰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당연히 잘 보호해야 되는데 공개하고 누설한 행위도 그 경찰관이 직무 중 하나의 업무를 하다가 피해를 입힌 거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고 봤고요.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인감증명으로 인해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당연히 있겠죠. 왜냐? 그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그 인감증명으로 위조를 한다거나 이런 걸 방지하는 하나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다가 뭔가 손해를 입혔다. 당연히 국가배상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비록 운전병은 아니지만 그 군인이 군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때도 직무상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줘야죠. 운전병 아니라고 국가에서 책임 안 진다? 말이 안 되죠. 또 미군 부대 소속 하사관이 출장을 위해서 개인 소유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운행하다가 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것도 다 국가 배상의 대상으로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어디 놀러 가다 사고가 났다. 그럼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 배상 안 되겠죠. 왜냐? 그거는 공무원의 직무가 아니니까. 근데 출장을 위해서 빌려가지고 퇴근했다. 이럴 때는 국가 배상으로 보고 직무행위로 봅니다. 근데 이거부터 볼게요. 부정 사례 중에 첫 번째, 그냥 일반 공무원이 자기 소유 자동차를 운전해서 출근하다가 본인 실수로 다른 사람이랑 교통사고가 났다. 이것까지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출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 차를 빌려서 퇴근하다. 그죠?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관용차도 아니고 빌린 차도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 소유차로 출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또 여러분들이 그냥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 국가가 처리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구분할 필요 있는데 시험에 나올 법한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딱 기억해 놓으시면 시험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맞추시면 되고요. 또 수사 도중의 가혹행위 역시도 당연히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배상 대상이 되고요. 양곡대금 납입과 관련한 군수의 지시 또는 군청 직원의 수금행위 63년도 판례입니다. 양곡은 여러분 쌀값입니다. 쌀값. 그거 업무와 관련된 군수가 어떤 지시를 내거나 군청 직원이 수금행위, 돈을 거두러 다니는 그 행위에 있어서도 국가의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거는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배상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구청 세무공무원이 시형 아파트 입주권 매매 행위를 했다. 자, 구청의 세무공무원이면 세무 관련 업무를 하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국가배상 해줘야지. 단순히 시형 아파트 나라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가에서 분양해주는 뭐 그런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 입주권을 매매하는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인데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국가배상 대상으로 안 받고요. 또 육군 하사가 순찰을 빙자해서 부대를 이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나가서 자신의 원한이 있는 민간인을 총으로 사살했다. 이것도 그 개인의 하사인 군인의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이건 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물론 업무를 빙자해서 탈호가 아니죠. 탈영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직무행위를 하다가 사고 난 게 아니라 그래서 국가배상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80년도 판례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무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되냐? 이런 논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권력적 작용이면 당연히 포함이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 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관리 작용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행정 주체가 말 그대로 사경제 주체로서 공무원이 뭐 다이소나 어디 마트 가가지고 사무용품을 그냥 돈 주고 구매하는 그런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여기서 말하는 직무행위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형광펜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공무원의 부관의 직무가 전적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익 보호성이 있는 업무를 하다가 손해를 입혀야지만이 여기서 말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데 전적으로 공익만을 위한 거다. 그걸 업무를 진행하다가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 그럴 때는 사익보호성이 없기 때문에 직무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관련 판례들 역시나 국가배상 인정, 부정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무허가 건물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형아파트 분양권 부여 업무는 아까 우리 세무공무원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시형아파트 매매권을 판매하는 거랑 다르죠. 이거는 그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그 업무 선상에서 그 허가 받지 않은 건물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앞에 봤던 판례랑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국가가 코레일을 통해서 우리 KTX나 무궁화호 운행하고 있죠. 철도 운행 사업은 국가가 공권력 행사로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돈으로 기차표를 사가지고 타고 싶으면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공무원이 좀 관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철도 운행 사업, 국가가 철도 운행 사업을 하고 있다가 코레일을 운영하다가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럼 국가가 책임질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공의 영조물인 아까 우리 영조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했었죠. 5조에서 그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 시설물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다. 그럴 때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아시겠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철도 운행 사업에 있어서 국가 공무원의 지금 배상 책임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영조물의 관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자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다. 그럴 때는 국가 배상이 대상이 된다는 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조물 책임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형버스 아까 운전수부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그 시형버스가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그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질 게 아니라 그 시형버스 관련된 보험회사에서 공제해서 그냥 공제협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공용 사업 용지의 협의 취득.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취득은요. 협의 취득은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사경제 주체로서의 거래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해도 국가배상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입법작용 당연히 직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위법하게 입법행위를 했다, 고시를 제정했다. 그럼 그 고시의 제정은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이 돼요. 하지만 위법성이나 과실 인정이 어렵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법작용 당연히 직무행위에 해당하죠. 그렇죠? 법원에서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할 때 그 사법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면 국가배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위법성이나 과실 인정이 어려워지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1조에서 배웠죠? 확수공통 이것도 당연히 직무행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사실행위도 직무행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수사행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행위 당연히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포함되고요. 대신에 통치행위,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통치행위, 그렇죠? 통치행위는 직무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질 뿐 국가배상의 책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가? 통치행위. 여러분 통치행위 기억나시죠? 그 개념을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구호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 요건, 그 다음 세 번째 요건입니다. 여기 있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그렇죠? 고의 또는 과실, 중과실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경과실만 돼도 국가나 지자체는 책임을 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보면 됩니다. 위에는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돼요. 고의가 뭔지 과실이 뭔지 너무나 쉬운 거고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과실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도 포함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판단 기준은 국가나 지자체에게 책임을 지는데 어찌됐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그 공무원에게 고의가 있었냐, 과실이 있었냐 판단한다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는요, 어떤 종업원이 잘못하면 그 위에 사장이 책임질 수 있을 때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장이 그 밑에 직원을 잘 관리하고 충분히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만한 노력을 했다면 사용자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민법상 사용자 면책 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손해배상 법리를 그대로 국가배상에 가져오게 되면은 국가나 지자체가 그 공무원을 잘 뽑고 잘 관리만 했다면 국가배상 책임도 안 줘도 되냐? 근데 이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그 공무원을 선임한다거나 감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의 관리를 다 했다 하더라도 면책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국가나 지자체 책임 누군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 민법상 사용자 면책 제도는 여기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불법 어로 행위자가 불법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단속반이 나타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이제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단속 공무원들이 어찌됐건 쫓아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구조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돌아가신 분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때 당시 구조와 관련된 단속 공무원들의 판단이 사고가 났을 시점에서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결과론적 또 사후적인 관점에서 그때 했던 행위가, 구조 행위가 최선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이 단속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뭐 빠질 거를 알고 그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도망가다가 배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공무원들이 최선으로 또 최고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조행위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이 결과론적 사후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단속 공무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고요. 나아가 이들의 행위와, 즉 단속 공무원들이 구조를 잘못하거나 좀 어설프게 했다는 그 행위와 그 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배상으로 볼 여지가 아예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공무원분들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제 과실의 객관화 경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볼 건데, 이렇게 그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 그 행정 공무원들의 과실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다 보면 그 국가나 지자체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넓게 인정해 주는 게 이제
좀 트렌드식으로 나오고 있다. 그 개념이 이겁니다. 국민의 권익 구제 차원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개념을 완화시켜가지고 과실 입증을 보다 쉽게 해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경향이 많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추상적 과실이라 하는데요.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인 공무원이라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개인적인 그 사고를 쳤던 공무원 개인의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통상의 공무원이라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을 것인지를 예측해 가지고요. 통상 갖추어야 할 객관적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 특정 공무원이 게을리했다. 그럼 과실로 그냥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상의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이런 주의 의무를 했겠죠. 라는 게 통상적인 내용이 예측이 된다면 그때는 공무원이 과실이 있다라고 봐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추상적 과실, 과실의 객관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련 판례 볼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치 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빼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그 뒤에 차량도 이렇게 앞으로 빼가지고 또 음주운전 그 측정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판례긴 한데 97년도인데 당연히 술을 마신 운전자를 배제시키고 거기에 있던 단속 경찰관이 그 차를 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적발된 그 차 주인이 저 차 뺄게요 하면서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면서 본인이 술도 먹었으면서 그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인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가지고 몰래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서 가던 중에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단속 경찰관도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줬던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공무원이라면 이런 행위를 이런 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음주운전 단속 공무원이 경찰관이 이런 식으로 열쇠를 줘가지고 그래 차 빼세요 사장님 뭐 술도 먹은 사람한테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평균적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공무원의 과실로 봐버린 하나의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가해 공무원의 특정화 분류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 판례를 보면 알아요. 전투 경찰들이 이제 시위 진압을 나갔을 때 시위하신 분들도 되게 많지만 정경분들도 되게 많죠. 근데 그 과정에서 시위 진압하다가 시위를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다. 근데 정경도 너무 많고 또 현장이 매우 복잡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경 중에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를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특정을 해야지 국가배상 책임이 있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가해 공무원인 정경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가해 공무원을 반드시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런 특별한 상황 아니면 당연히 누가 실수를 했다거나 누가 고의로 잘못했는지 따져봐야겠죠. 근데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입증 책임은 원래 원칙은 그 공무원의 고의 과실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도 해야 되고 입증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관련 판례들을 하나 볼 건데요. 이 판례는 약간 예외적이긴 합니다. 원래는 이제 변호사가 피의자 등에 대해서 접견 신청을 했을 때 당연히 접견을 시켜줘야 됩니다. 담당 경찰관이. 근데 여기서는 그 경찰관이 변호인 접견을 안 시켜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피의자 등이 이제 잘못한 사람이 있어. 경찰에 끌려간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즉 피의자라면 자기가 이제 변호사를 고용했고 또 변호사를 불렀다면 자신이 피의자로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경찰관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제가 접견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범죄자가 변호인 접견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안 시켜준 겁니다. 라고 그냥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뭐라 했냐. 그 피의자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본인이 분명히 알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변호인을 안 만나겠다.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라는 것을 지금 네가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경찰관 선생님아. 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고의과실을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되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일 때는 그 경찰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 경찰이 이거를 입증해야 된다는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신 판례에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는 피고인 국가나 지자체 소속 경찰관, 경찰관이겠죠. 여기서는 그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좀 특별한 판례고 좀 어려운 판례인데
그래도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원고가 올린 입증 책임인데 이럴 땐 특별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피고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단 행정 공무원이 어떤 권한을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았다. 그거 자체가 위법하다. 그럴 때는 당연히 과실이 추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아직 국세가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떤 체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재산을 일단 압류를 시킨 겁니다. 왜냐? 이거 팔아버리면 국세 나중에 부과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이 그 국세가 아직 확정되기도 전에 어떤 그 개인의 재산을 압류를 했는데요. 그 보존 압류에서 징수하려는 국세가 나중에는 확정되지 못해가지고 그 보존 압류로 인해서 납세자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즉 압류를 했으면 그 뒤에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국세를 확정해가지고 국세를 부과해서 돈을 내라고 해야겠죠. 근데 그 국세를 확정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뭐 사정은 있었겠죠. 어찌됐건 그 권한을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데 국세를 확정지어야 되는데 확정지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연히 공무원의 과실이 추정이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압류를 당한 개인이 그 압류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를 배상해줘야 된다라는 판례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판례예요. 그냥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형광펜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의 법령 해석에 대한 과실 인정 여부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령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자체로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밑에부터 볼게요. 법령에 대한 해석이 아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학설이나 판례도 통일되어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법령 해석을 여러분 기준으로 해석해가지고 나중에 뭐 결론적으로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만약에 그와 관련된 법령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법령을 해석을 해놓은 게 있다. 또 판례가 있다. 이럴 때는 그거에 따르면 되지만 아직 그러한 기준이나 해석이 객관적으로 없을 때는 그러한 학설이나 판례도 통일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나름의 해석을 해도 과실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미 확립된 법령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나는 이거 좀 대법원 입장은 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개인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고집을 했다. 그럴 땐 당연히 과실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판례를 냈으면 그냥 따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공직생활이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내용도 마찬가지 쭉쭉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형사소송법 및 관계법령의 해석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서 합리적인 판단 하에 구속 피의자 신문 시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한 수사 검사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 아직 형사소송법 또는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판단한 거기 때문이죠. 이건 거죠. 또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나름의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 잘했다는 거죠. 그 근거를 찾아서 판단을 내렸다면 그때는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하고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예외적으로 이제 부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니죠.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예외 부정으로 가고 있죠. 지금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제재적 처분 기준이 있는데 그 처분 기준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과실은 인정되지 않겠죠. 왜냐? 아니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은 좀 애매하다 그러면 제재적 처분 기준, 재량 준칙 그거에 따라서 그냥 업무를 해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처분의 근거 법률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위헌됐다 하더라도 그 사후적으로 위헌될 상황을 공무원이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죠.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법률을 적용해서 어떤 처분을 한 그 공무원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법령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법률이 위헌 판단이 났다. 근데 그거는 그때
예전에 내가 업무를 할 때는 위헌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령을 적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자, 기타 과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기출 나온 거 한번 볼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잘못 기재해가지고 가격 결정을 잘못한 경매 담당 공무원. 당연히 경매 담당 공무원이라면 매각 물건 명세서, 그 공매에 있어서, 경매에 있어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를 잘 해야겠죠.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근데 실수했다. 그럼 당연히 과실이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쭉쭉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고요. 자,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또 여러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관이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의 제출 여부, 서면의 형식적 사항의 구비 여부 등의 심사를 다 했다면 그 등기관을 속여가지고 누군가가 업무를 해가지고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럴 때는 그 등기관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등기관이면 당연히 그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했는지 또 서면의 형식적 사항이 있는지를 그것만 보면 되지. 그 등기관이 그 서류를 하나씩 돋보기로 봐가지고 위조가 됐냐 안 됐냐 이것까지 볼 의무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신청에 대해서 처분 여부 결정이 상당 기간 지체된 사정만으로는 과실로 보지는 않고요. 또 처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나중에 그 민원인이 처분을 항고소송 제기해가지고 취소를 시켰어요. 그럼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처분을 내린 과실이 있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했을 때 나중에 그 업무가 취소 소송으로 취소가 됐다. 하지만 그 취소된 사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못해서 취소된 게 아니라 나중에 법령이 바뀌었다거나 또 절차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 정도로는 고의과실 곧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곧바로. 물론 이제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은 여러분들의 동료가 잘못했으면은 과실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취소됐다는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는 과실 인정 안 된다는 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고 오늘 내용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요건은 이제 법령 위반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아까 우리 쭉쭉 나왔죠. 국가나 지자체 시험 치는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까지 봤습니다. 근데 고의 또는 과실을 뭘 했다? 법령을 위반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판례 그 순서가 법령 위반 목차입니다. 자, 법령 위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위법하다라는 결과 위법설이 있고요. 행위 위법설은 어떤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하죠. 그 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반했을 때 이제 위법성이라 표현하는 거. 또는 상대적 위법설은 여러 가지 다 따져보고 위법성을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행위 위법설을 따르면서도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는 상대적 위법설을 따른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이 행위 위법설 판례냐, 상대적 위법설 판례냐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위법한 게 돼서 국가배상 책임이 되냐, 아니면 이 정도는 안 되냐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근데 여기서는요, 약간 그 이론적인 내용의 판례들이기 때문에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 의미가 해석이 될 거예요. 자, 법령 위반이라 함은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의 원칙, 공서 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이 돼서 널리 공무원의 그 행위가, 그래서 행위 위법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면 그때 위법하다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판례 리딩 케이스의 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그죠? 그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직무 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법하겠지만 어찌됐건 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혹시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법령 적합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판례 문구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상대적 위법성설 판례는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컬러 표시를 안 했고 니은만 한번 볼게요. 자, 시청 소속 공무원이 그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 혐의자로 신고를 했어요. 약간 그 내부 고발자가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동사무소로 전보가 떨어졌네요. 시청에서 일하다가. 근데
시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평소에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단지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가 됐다 하더라도 전보가 된 사정만으로 이게 과연 위법한 것이냐,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한 하나의 인사조치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아까 우리 상대적 위법성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이거는 위법한 전보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을 위반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이 문제가 지문으로 나온다면 시청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 혐의자로 신고한 후에 동사무소로 전보된 것은 그 전보된 행위는 위법한 것이다. 국가비상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적법한 하나의 인사조치 행위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된 게 뭔가 위법하고 불이익한 처분이라면,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 대상이 된 것 같으면 여러분들 공무원분들이 누군가는 당연히 시청에도 있다가 그 다음 동사무소로 또 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자천됐다고 봐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호도가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법령의 범위는 성문법,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 외에 행정법상 일반 원칙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단순히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성문법을 지키고 또 그 성문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리, 그죠? 또 일반 원칙, 행정법 일반 원칙,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그 의리라든가 의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그 정의, 그런 거를 벗어나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걸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봤다. 국가배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단순 그 법령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부작위와 자기에 대해서 좀 논점이 나오는데 부작위라는 거는 뭔가를 안 한다는 거죠. 자기는 뭔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래는 그 단순히 행정공무원이 본인의 업무를 하다가 그 업무상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될 업무를 안 했을 때는 당연히 아까 본 것처럼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위법한 행위,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요,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를 과연 인정을 해야 되냐? 사회적인 정의로서 공무원이라면 이런 건 했었어야지. 그래서 안 했을 때, 부작위를 했을 때 이게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의 책임이 대상이 되는 거냐,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논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법령에서 공무원의 자기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조리에 의해서 그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법령에서는 내용이 없는데 조리에 의해서, 사회적인 정의에 의해서라면 그 공무원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국가가 이런 여러 가지 하다가 그 위험 배제에 있어서 공무원이 나서지 않으면 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법령에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그 법령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은 그거를 했었어야 될 의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좀 여러분들 용어 자체나 이런 개념이 그 사례가 아니어서 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경찰관이요, 퇴근을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소매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매치기가 지갑을 뺏어가면서 어떤 여성이 그걸 안 뺏기고자 하고 있는데 주먹이나 아니면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찰 공무원이라면 예를 드는 겁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상의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만약에 규정상 퇴근이라 하더라도 어떤 범죄 행위를 봤을 때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리상, 사회적인 형평 정의상 그래도 경찰 공무원이라면 아무리 퇴근 중이라 하더라도 그런 위법한 행위, 즉 그 여성분이 지금 이 경찰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그럴 때는 부작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리에 의해서 자기 의무가 생겨가지고 공무원이라면, 경찰 공무원이라면 자기를 해야 돼요. 액션을 해야겠죠. 가서 잡아야 되고 그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야 될 자기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 여성분이 크게 다쳤다.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논점의 그 프로세스들을 잘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즉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조리에 의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이거는 여러분 방금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나와가지고 그 공무원의 부작위 여부에 그 자기 의무가 생기는 건 상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의무를 인정한 판례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아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자, 토속 채취 공사 중에 그 어떤 산 비탈 같은 데에서 돌을 채취하는 뭐 그런 공사 중에 경사지를 굴러내린 돌 때문에 가스 저장 시설을 충격해가지고 폭발해서 불이 났어요. 자, 그랬을 때 토지 형질 변경 허가권자에게 누군가는 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권을 내준 공무원이겠죠. 근데 그 공무원이 허가를 내줬을 때 주변 상황을 봤을 때 밑에 가스 저장 시설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이 형질 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토속 채취 공사를 하실 때 그 안전하게 돌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시설 꼭 하셔야 돼요 라는 그 자기 의무를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관련 규정에는 그렇게까지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논점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판례는 어떻게 봤다? 당시 사업자로 하여금 위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할 의무가 있다. 누구에게? 그 담당 허가권자 공무원에게. 그렇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규정에는 이렇게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조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그 담당 공무원이라면 이러한 자기 의무가 생겼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요 사고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피고인이 무죄이기 때문에 그걸 제출해줘가지고 피고인 풀어줘야겠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서 그 피고인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당연히 국가 배상 해줘야겠죠. 검사로서 물론 뭐 무죄 관련된 증거가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제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검사라면 적어도 검사라면 정의를 지키고 구현해야 되는 검사라면 당연히 이럴 때는 그걸 제출해야 되는 자기적인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걸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 대상으로 본 겁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의 공판검사가 증인으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검사가 상황에 따라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해줬어야 됐죠. 근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결국 그 증인이 피고인의 칼에 찔려가지고 다쳤다. 그럼 당연히 이때도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라는 하나의 판례입니다. 자기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들 프로세스만 기억하시면 되고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과실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로 위법하다면 판례는 과실도 인정된다고 보는 거죠. 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부여된 규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위반한 것이라면, 그래서 위법한 것이라면 그때는 과실로 인정된다. 즉 사실 이거 미니컵 젤리 사건이라 그래서 우리 작은 그 미니컵 안에 젤리가 들어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걸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질식해서 이제 숨지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젤리는 어찌됐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그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부여된 규제 권한이 여기서 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있었고 그 젤리를 판매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이 정도 젤리 크기, 또 이 젤리 크기를 어린애들이 먹었을 때 목에 걸릴지 안 걸릴지 이런 거를 직무상 판단을 해가지고 그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규제를 해야겠죠. 이거 이렇게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사이즈를 좀 더 줄이거나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하세요. 모양을 바꾸거나 이런 규제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무를 안 했다. 그런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위법한 것이라면은 여기서 과실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근데 공무원이 만약에 관련 법령대로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고의과실에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냥 업무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국가유공자가 주택 구입 대부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그 대부 제도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 공무원이 그 국가유공자 주택 구입 대부 제도 신청 서류를 받아서 접수를 해줬는데, 그 어찌됐건 이 주택 구입에서도 돈이 필요한데요. 그 국가 공무원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돈을 빌려주는 하나의 대출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설명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신청한 국가유공자분이 몰랐으니까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그 담당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돈 빌려주는 것까지 알려줬어야지. 안 알려줘서 내가 시중은행에서 돈 빌렸기 때문에 그 이자만큼 손해를 봤다. 국가배상 책임 있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찌됐건 담당 공무원은, 이 국가유공자 주택구입 대부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련 규정을 봤더니 그냥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일만 하면 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정보를 안 알려주는 그 부작위를 가지고 과연 그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냐,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앞에서 봤을 때는 되게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그걸 알려줬어요.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알려주거나 어떤 자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막아야 되는, 국민의 신체나 안전에 위협에 생기는 일을 막아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면 이건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 공무원은 자기 업무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만 했다면, 혹시 서비스로 볼 수, 서비스는 좀 그렇고 추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그 부작위만으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는 위법하고요. 단순 부당한 재량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는 앞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봤던 재량과 관련돼 있어서 고의 과실, 또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냐 마냐, 그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자,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을 함에 따라서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다면 약간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까지도 본인이 알아서 한 거예요. 자, 그랬다면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아니라면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국가배상도 안 해줘도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격하는 직무를 하는 중에 그 도주 차량의 주행에 의해서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 그럼 이걸 국가배상으로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지금 여기 그 추적행위 자체가 위법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도주 차량을 경찰관은 쫓아가야 되는데, 그 쫓아가면서 도망가는 그 나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죠. 그럼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국가배상을 책임질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니 도주하는 차를 안 쫓아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겠죠. 하지만 국가가 행한 순찰차로 추적하는 업무는 적법한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 7급에서는 한 번씩 나오는 거고요. 또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예전에 배웠죠. 재량행위 하면서 이거는 원래는 선택권이 있는 재량인데 좀 특별한 경우에는 재량이 0이기 때문에 기속행위처럼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국민의 신체 건강 재산 등의 중대한 법익에 위험이 처했을 때에는 그 재량권이 0으로 예외적으로 수축되기 때문에 그 행정청에게 자기 의무가 인정되므로,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행정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자기 의무가 생겼는데도 자기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위법하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한 번 더 강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재량이 0으로 수축돼서 국가배상을 해줘야 되는 판례들이 있고요. 이때는 안 해줘도 되는 판례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의 위험 발생의 방지 의무 인정할. 자, 제가 5조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퇴근하는 공무원이 누군가가 강도에게 당장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 또 상해를 당할 수도 있을 만큼 위법한 행위를 당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막을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재량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때는 재량이 0으로 수축해서 무조건 그러한 막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감금 및 윤락 강요 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 업주들을 체포, 수사하는 등의 경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을 때 그걸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입었다? 당연히 국가배상 진다는 겁니다. 자, 소방공무원이 외 건물 외 피난계단 연결 통로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방치했다. 그걸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입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거는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는 거. 왜냐면 이거는 재량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선택권을 너무 넓게 줘버리면 국민이나 개인이 너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땐 재량이 0으로 된다는 의미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판례가 재량이 0으로 수축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배상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등기 공무원이 통상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가지고 등기 위조 여부를 간과한 형식적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국가배상 된다. 아까 우리 등기 공무원이라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또 형식적인 서류를 잘 가져왔는지 이것만 봐도 된다고 했죠. 그거랑 잘 구분해야 됩니다. 통상의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면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통상의 주의 의무 이게 포인트예요. 통상의 주의 의무까지도 해태해가지고 그 등기 위조 여부를 간과했다면 그때는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이게 위조됐는지 알 수 없다. 그럴 땐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봤던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그 젤리 미니컵 젤리 사건. 근데 아까 그런 기준을 먼저 판례에서 말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건에서는 국가배상을 안 해줘도 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아까는 뭐 그런 규제적인 거를 의무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그럴 여지가 있다. 그럴 때는 국가배상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는 기준을 제시했고 그 기준은 실제 사례에서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어찌됐건 기존의 규제 조치보다 강화된 미니컵 젤리의 기준 및 규격 등을 마련하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만 그 정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 결국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 잘 구분하십시오.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시에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서 곧바로 체열을 해달라고 했는데 곧바로 안 하고 체열보다 일단 호흡 측정 먼저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12분 뒤에 체열을 측정해줬다. 이거 자체는 여러분 국가배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당연히 음주운전 단속하면서 저 바로 체열해주세요. 그럼 1분 안에 체열해줘야 됩니까? 경찰관이 간호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 좀 늦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배상의 책임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그 결론 잘 기억하십시오. 자,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정규칙을 위반했다. 그럼 그거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행정규칙은 내부적인 하나의 그 법규성이 없는 내부적인 하나의 처리 지침이기 때문에 그걸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절차 거의 다 끝났는데 아마 오늘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자, 절차상 위법도 있습니다. 절차상 위법도 법령 위반에 포함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자, 경매 담당 공무원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당연히 기일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기일 통지를 잘못한 게 원인이 돼가지고 경락 허가 결정이 취소됐다면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판례가 있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주민 의견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다. 그것 자체만으로는 위법하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 큰 사건이 크게 뭔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때는 이제 위법성이 인정돼가지고 국가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수익적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가배상 책임을 안 해줘도 된다라는 게 원칙이죠. 왜냐? 국가가 민원인에게 수익적 처분을 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득을 보는데 무슨 국가배상을 해줘야겠습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그 국가의 행위로 인해서 수익적 행위로 인해서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할 때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건축할 수 없는 도로 예정지인데 건축 허가를 내줬어요.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것 자체는 수익적 행정행위죠. 근데 건축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건축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건축주가 그걸 믿고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관련 법령이 내는 걸 따져보니까 건축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건축물을 허물어야 돼요. 그렇죠?
건축을 철거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럴 때는 건축물의 건축 공사비와 철거 비용의 손해가 건축주에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배상을 해줘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비록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또는 안 나오는 해도 있습니다. 이 5단원이. 그래서 가성비가 아주 낮다고 표현할 수 있는 단원이지만 내용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크게 카테고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국가배상에서 지금 국가배상의 요건들, 공무원의 직무행위, 또 고의나 과실, 법령 위반 이렇게 보면 쉽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심화적인 그 논리라든가 원리라든가 관련 판례들의 결론을 암기하는 그 키워드를 암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6단원 정도의 품이 들어갈 만큼의 약간 공부의 양이 좀 필요한 단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기본 강의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가성비가 낮은 단원이지만 내용이나 개념 구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특히 복습은 무조건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페에 페이지라든가 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올리셔야지 전혀 강의도 안 듣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도 답변을 해드리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질문 생기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